유네스코 소속 프랑스 역사학자, 한국문화유산을 아류라 폄하의 논란. 2024년 9월 서울국제문화재 심포지엄. 300명의 학자들이 모인 대형 강당. 저는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로랑입니다. 유네스코에서 25년간 문화유산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였죠. 그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유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의 목조 건축 양식은 중국 당나라 건축의 변형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기와지붕의 곡선, 공포 구조, 심지어 궁궐 배치까지 모두 중국 자금성의 축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객석 앞줄에 앉은 한국 학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지나친 단순화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객관적 사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학자가 우리 문화를 무시했다. 유네스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떠 있었죠.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문화유산 폄하 발언, 국민 분노.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문적 진실 앞에서 국민 감정은 의미 없다고 믿었죠. 그날 밤 유네스코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당신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다시 가세요. 현장 조사를 직접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이건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겨우 일주일이면 충분하겠군. 내 주장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면 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 인생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말이죠.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출발은 3일 후. 저는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유네스코 한국 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랑 교수님, 일정표입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봤어요.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석굴암. 빼곡한 일정이었죠. 첫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중국 자금성의 축소판이군.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 돌로 깔린 넓은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익숙한 동아시아 궁궐 양식일 뿐이었죠. 교수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건축학자 김도연 교수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죠. 어차피 내 생각을 바꾸진 못할 텐데.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로랑 교수님, 이 기둥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무심코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기둥이 곡선입니다. 엔타시스 기법이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둥은 다릅니다.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국 목조 건축의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사용합니다. 인위적으로 깎지 않고 나무가 자란 모습 그대로를 살리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서양이나 중국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자연과 하나 되려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마루 구조, 처마 끝의 곡선, 온돌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고유의 과학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없는 기술이죠. 저는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기와지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런 민가 건축은 중국 남부 지역과 비슷하지 않나요? 김도연 교수가 한 한옥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마루를 따라 흘렀습니다. 이건 남북으로 뚫린 구조입니다. 여름엔 더위를 식히고 겨울엔 온돌로 따뜻하게 하죠. 저는 마루에 앉아봤어요. 나무의 촉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였죠. 중국 건축은 벽돌과 석재 중심입니다. 일본은 다다미 문화죠. 하지만 한국은 나무와 돌, 흙을 조화롭게 사용합니다. 김도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마 끝 곡선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곡선이 왜인지 눈에 밟혔죠. 교수님, 내일은 경주로 이동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류일까?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논문을 검색했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된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 사이로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제대로 봐야겠어.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행 KTX 안.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김도연 교수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석굴암 도면입니다. 미리 보시죠. 저는 도면을 펼쳤어요. 원형돔 구조, 정교한 석재 배열, 본존불의 위치까지. 8세기에 이런 설계가 가능했다는 건가요?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토암산으로 향하는 길, 차 창밖 풍경이 고즈넉했어요. 오후 2시, 불국사에 도착했죠. 대웅전 앞 청운교와 백운교를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파랐어요. 33계단입니다. 불교의 33천을 상징하죠. 김도연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계단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33개였어요. 돌 하나하나의 각도가 다릅니다. 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됐죠. 저는 손으로 돌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거친 질감이 느껴졌어요. 1000년이 넘은 돌이었죠. 다보탑과 석가탑 앞에 섰습니다. 두 탑의 양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다보탑은 화려함을, 석가탑은 간결함을 상징합니다. 대조를 통한 조화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석굴암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내부 촬영은 금지입니다. 눈으로만 담아가세요. 문화재 보건가 이상훈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입구를 지나 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곡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실. 본존불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높이 3.5m의 석불. 미소를 머금은 얼굴, 자연스럽게 흐르는 옷주름.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훈 보건가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돔 구조입니다. 360개가 넘는 돌을 짜맞춰 만들었죠. 접착제 없이요? 없습니다. 돌과 돌의 각도만으로 1000년 넘게 버텨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완벽한 반구형이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 떠올랐죠. 하지만 판테온보다 200년이나 앞섭니다. 김도연 교수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석굴은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죠. 충격이었습니다. 산을 깎아 인공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정교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 이상훈 보건가가 본존불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 벽면을 보세요. 11면 관음보살상입니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보살상이 드러났습니다. 우아한 곡선, 생동감 넘치는 자세. 8세기 장인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을 꿈꿨습니다. 이상훈 보건가의 목소리가 석굴 안에 울렸어요. 이곳은 단순한 불교 사원이 아닙니다. 우주를 담은 공간이죠. 저는 본존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와 옆에서 볼 때 표정이 달랐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 미소가 변했죠. 빛의 계산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지와 하지 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다릅니다. 본존불의 얼굴을 정확히 비추도록 설계됐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학적 정밀도가 가능하지? 석굴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구의 곡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00년 전 장인들은 현대 건축가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한국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는 것을. 토암산을 내려오는 길. 석양이 경주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석굴암, 인류 건축사의 기적.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본존불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세종대왕 기념관 앞에 섰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쪽에 자리한 건물이었죠. 오늘은 한국의 문자와 기록 문화를 보실 겁니다. 김도연 교수가 입구를 열었어요. 전시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46년에 창제된 한글입니다. 저는 유리 너머 고서를 바라봤어요. 정교한 한자와 함께 낯선 문자가 적혀 있었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전시의 설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당시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안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지식을 독점하려 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겁니다.
권력이 아닌 백성을 선택했으니까요. 해설사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삼재사상을 담았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이죠.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자.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루아침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체계를 보니 이해가 갔어요.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이었죠. 유리관 안에 빼곡히 쌓인 책들. 1893권, 888책입니다. 김도연 교수가 설명했어요. 조선왕조 472년간의 역사가 하루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한 권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왕의 말 한마디, 신하들의 논쟁, 날씨, 천재지변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검열은 없었나요? 제 질문에 해설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관은 왕도 볼 수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이 보려 해도 거부할 수 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정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유네스코. 제가 소속된 곳이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사부를 만들어 전국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만 살아남았죠. 전시실 한쪽에 승정원 일기가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왕의 비서실 기록입니다. 28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88년, 하루도 빠짐없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금속활자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직지심체여절 복제본이 전시돼 있었죠. 1377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엔 이미 금속활자 기술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해설사가 활자, 제작 과정을 설명했어요. 밀랍으로 원판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과정. 왜 이렇게 앞선 기술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 질문에 김도현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양 중심 역사관 때문이죠. 동양의 기술은 평가절하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바로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전시실을 나오며 저는 멈춰섰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이토록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김도현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기록의 나라, 한국.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기록한 나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탄생했을까? 왜 이토록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내일은 전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전통공예와 장인 정신을 본다고 했죠. 잠들기 전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다시 읽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주행버스 안. 아침 안개가 전라북도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황금빛 들녘이 펼쳐졌어요. 오늘은 한국의 장인 정신을 보실 겁니다. 김도연 교수가 일정표를 보여줬죠. 전주 한지박물관, 금속활자 복원 현장, 전통 목공예 공방. 전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금속활자 복원 현장이었어요. 공방 문을 열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용광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조심하세요. 온도가 섭씨 1200도입니다. 60대 장인 박철수 씨가 우릴 맞이했어요. 땀으로 범벅된 얼굴, 화상 자국이 가득한 팔. 금속활자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장인이 밀랍 원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긴 흔적이 보였어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글자에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책 한 권이면 수천 개의 활자가 필요하죠. 용광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가니 안에서 청동이 끓고 있었어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지금 붓겠습니다. 박철수 장인이 집게로 도가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쇳물이 흘러내렸어요. 틀에 부어지는 청동.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실패합니다. 높아도 금이 갑니다. 장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시면 경력이지만 여전히 긴장한다고 했죠. 치킨 활자를 꺼냈습니다. 틀을 깨고 나온 활자는 거칠었어요. 이제 다듬는 겁니다. 줄로 하나하나 표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윽, 스윽. 규칙적인 소리가 공방에 울렸죠. 왜 지금도 이런 전통 방식을 고집하십니까? 제 질문에 박철수 장인이 손을 멈췄어요. 땀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기계로 만들면 빠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땀과 혼은 담을 수 없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스승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승님의 스승님도 마찬가지였죠. 박철수 장인이 완성된 활자를 건넸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죠. 이 활자 하나에 장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공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목공의 작업장이었죠. 40대 장인 이정호 씨가 대패질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 결을 따라 대패가 미끄러졌습니다. 한옥 기둥을 복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600년 된 고택 기둥입니다. 이정호 장인이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나무의 결을 읽어야 합니다. 억지로 깎으면 금이 갑니다. 대패질 한 번 한 번이 신중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기계톱을 쓰면 안 됩니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상합니다. 이정호 장인이 대패날을 점검했어요. 손으로 해야 나무가 살아 숨쉽니다. 작업장 한쪽에 완성된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이 빛났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요?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한지박물관으로 이동했죠. 전통 한지 만드는 과정을 봤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리고, 뜨는 과정. 한 장의 종이가 나오기까지 수십 단계를 거쳤어요. 한지는 1000년을 갑니다. 해설사가 고려시대 한지를 보여줬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했죠. 프랑스 양피지보다 오래 갑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방을 나오며 박철수 장인이 활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손바닥 위에 활자. 낸 사람인 자였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전주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기와 지붕이 이어져 있었어요. 손 안에 활자를 꺼내봤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청동. 장인의 피와 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은 장인들의 인생이 쌓여 만들어진 것.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본 장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는 모습, 집중하는 눈빛, 작품을 대하는 태도.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혼을 담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죠.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무언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날은 쌀쌀했습니다. 11월 초, 거리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김도현 교수가 말했죠. 북촌의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 묵으실 겁니다. 한옥에서요? 직접 체험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오후 3시, 북촌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고자형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나왔죠. 어서 오세요. 한옥 주인 정미경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 한복 차림의 온화한 여성이었어요. 짐을 방에 두시고 마루에 앉아보세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온돌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방바닥이 따뜻해지죠. 정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인데 춥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뚫린 구조라 바람이 통합니다. 하지만 방은 따뜻하죠. 신기했습니다. 마루는 시원하고 방은 따뜻하다니. 저녁 전에 온돌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아궁이로 안내받았습니다. 정미경 씨가 장작을 넣기 시작했어요. 소나무 장작입니다. 불이 오래 갑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연기는 구들장 밑을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김도현 교수가 도면을 보여줬어요. 열은 돌에 축적되고 천천히 방으로 전달됩니다. 서양 벽난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벽난로는 직접 난방입니다. 불 앞은 뜨겁고 뒤는 춥죠. 하지만 온돌은 복사열로 공간 전체를 데웁니다. 저는 아궁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50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을 완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기술이죠. 정미경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처마, 끝 곡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왜 처마가 곡선입니까? 제 질문에 김도현 교수가 미소 지었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선이면 물이 고이죠. 그것뿐입니까? 미학도 있습니다. 곡선은 부드러움을,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소반 위에 차려진 한정식, 나물, 생선, 된장찌개, 밥,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정미경 씨가 김치를 권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식감,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발효 음식입니다. 저장 기술이자 건강식품이죠. 김도현 교수가 설명했어요.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누워보니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이게 온돌이구나. 중얼거렸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경복궁의 곡선 기둥, 석굴암의 정교한 돔 구조, 훈민정음의 과학적 체계, 조선왕조실록의 철저한 기록, 장인들의 땀과 혼,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온돌. 서양은 벽난로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은 500년 전에 해결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아류가 아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일주일 전에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어요.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명이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과학과 철학을 결합한 문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처마 끝 곡선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마루로 나갔습니다. 정미경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한옥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기와 지붕, 처마의 곡선, 대청마루.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김도현 교수가 물었어요. 믿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문명입니다.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죠. 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진실을 쓰겠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한국은 인류사의 보석이라고. 김도현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랑 교수님.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밖 서울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죠. 가방 속 활자를 만져봤어요. 자,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다. 박철수 장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에 말할 겁니다. 한국의 진실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유럽이었죠. 유네스코 본부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엔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밤을 새워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돌아왔군. 상사 장 피에르 뒤퐁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준비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가 첫 페이지를 펼쳤죠. 한국, 인류사에 잊혀진 보석. 제목을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뒤퐁이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의 건축학적 분석, 훈민정음의 과학성,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가치, 사진과 도면이 빼곡히 첨부돼 있었죠. 이건 학술 논문 수준이군. 3주 후 국제문화재 학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말에 뒤퐁이 고개를 들었어요. 확실한가? 일주일 전 발언을 완전히 번복하는 건데. 확실합니다. 12월 1일. 제네바 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각국에서 온 50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다음 발표자, 피에르 로랑 교수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몇몇은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 서울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아류라 불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오늘 그 발언을 철회합니다. 스크린에 석굴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본존불의 미소가 학회장을 채웠죠. 이것은 8세기에 만들어진 인공 석굴입니다. 360개가 넘는 돌을 접착제 없이 조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돔 구조의 단면도였어요. 로마 판테온보다 200년 앞선 기술입니다. 수학적 정밀도는 현대 건축가들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청중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446년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을 관찰해 만든 과학적 문자입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사례죠. 한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습니까? 해례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3일 만에 기본 원리를 익혔습니다.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조선왕조실록 슬라이드. 47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온돌 시스템 도면이 나왔습니다. 500년 전 난방 기술입니다. 복사열로 공간 전체를 데우는 과학적 시스템이죠. 서양의 벽난로는 직접 난방입니다. 하지만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 건축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경복궁 처마의 곡선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자연과 과학, 철학을 결합한 독자적 문명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인류사에 잊혀진 보석입니다. 그 순간 한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학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군요. B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 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봤죠. CNN, 르몽드, 가디언, 유럽 주요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프랑스 학자, 한국문화유산 재평가, 한국, 세계 문화사의 중심에 서다. K-Heritage, 새로운 패러다임.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도연 교수였습니다. 로랑 교수님, 발표 잘 봤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마음을 연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꼭 다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활자를 꺼냈습니다. 자,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다. 박철수 장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한국을 아류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주인공이다.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볼 겁니다. 제대로 된 시선으로요. 1년 후, 2025년 11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 특별자문위원으로 온 것이었죠. 로랑 교수님, 환영합니다. 김도연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죠. 공항을 나서자 11월의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제가 중국 자금성의 축소판이라 비웃던 그곳이었죠. 이젠 달랐습니다. 처마의 곡선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어요. 기둥의 자연스러운 휘어짐이 과학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김도연 교수가 말했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게 된 거죠. 근정전 앞 광장을 걸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가 들렸습니다. 작년 당신 발표 이후 유럽 관광객이 30% 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BBC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한국, 잊혀진 문명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멈췄어요. 햇살이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오만했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건물 하나하나에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광화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과 파랑, 그 사이의 조화, 음양의 균형이었죠. 교수님, 김도연 교수를 불렀습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조화를 중시합니까? 우리는 대립이 아닌 공존을 믿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과학과 철학,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네스코 서울 사무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온돌 시스템을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500년 이상 이어진 과학적 난방 기술입니다. 현대 건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이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도 등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금속활자 복원, 한지 제작, 전통 목공예.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였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북촌 한옥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하룻밤 묵었던 그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미경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마루에 앉았습니다. 처마 끝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활자를 꺼냈습니다. 자, 1년 내내 지니고 다닌 것이었죠.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정미경 씨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물건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졌죠.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따뜻함이 등을 감쌌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계 언론 헤드라인들이 떠올랐죠. 한국, 세계 문화사의 중심에 서다. BBC, 인류의 미래는 한국의 과거에서 배운다. CNN, K-Heritage, 새로운 문화 코드, 르몽드 잊혀진 보석, 다시 빛나다. 가디언. 제 발표 이후 1년간 쏟아진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유산 공동연구를 제안합니다. 학회에서 한국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마지막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장인이었어요. 로랑 교수님, 덕분에 젊은이들이 전통 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5명이나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처마 끝 곡선 사이로 북두칠성이 보였죠. 나는 한국을 아류라 불렀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다. 이 나라는 천년을 이어온 정신과 과학, 그리고 자부심으로 빛나는 문명의 주인공이다. 마지막 날 아침. 경복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태극기가 아침 햇살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김도연 교수가 옆에 섰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제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죠. 김도연 교수가 말했어요.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밖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죠. 다시 오시겠죠? 김도연 교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젠 제2의 고향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악수를 나눴어요. 교수님, 1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마음을 연 겁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김도연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죠. 이륙하는 순간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더 커졌어요. 주머니에서 활자를 꺼냈습니다. 렌, 자가 햇살에 반짝였죠.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다. 박철수 장인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존경의 이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